네, 이번 주 저희 철학의 역사 강의 주제는 플라톤의 에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폴리테이아를 읽으시는 분은 그 부분을 좀 함께 찾아보시고, 또 제가 쓴 책 후회와 시간의 열제 말 나누기, 제목이 영혼 불멸과 후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때 쓴 글인데요. 나중에 이제 출판을 좀 하느라고 좀 손을 보긴 했습니다. 석사 과정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데, 또 호기심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만용 젊음의 패기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넘쳐나는 때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학자도 칼 하나 빼들고 이리저리 난도질 하다가 단칼에 목을 쳐낼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자만도 좀 있던 때이고요. 나이 들면서 스스로의 그 무능력, 그리고 무모함, 겸손해야만 살아남는다, 처세술 등등이 이제 복합이 돼서 50이 되면 여러분 젊은 때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명예, 부에 대해서 욕망이 좀 크게 줄어드는, 그리고 현재 자기의 그 조그만 삶이 허용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거를 날마다 체득을 하게 되죠. 60이 되면 좀 더 체념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물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노욕이라고도 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죽으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못되게 굴고, 달아워지고, 심지어는 싸나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겪으면 그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고달퍼져요. 너무 모가 나 있으시니까 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찌르고 쪼개고 막 꾸짖고 비난해, 세상 전체를 그냥 비난하시니까 같이 그러한 몹쓸 삶의 주인공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묻게 됩니다. 선생님, 육신 먹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셨나요? 어떤 기여와 희생을 하셨나요? 혹시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읽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읽어보시고, 응? 뭐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좀 하셔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말로만 좋은 사람이고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위선, 자기가 좋다고 남들에게 평가만 받고자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죠. 올바름과 고듬, 속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속과 겉을 뒤바꾸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몸마음의 일치, 지행합일,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해석을 강요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이 깊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미래, 다음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어떤 희생과 기여,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람 됨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르면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 됨의 문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요. 집안에서도 제대로 본보기로서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담론화, 사람들이 두루 이것의 중요성을 따지고 물으면서 어떻게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적고, 보통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는 성토하는 것, 따지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반된 논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는 난폭하고요. 지나가는 행인들, 길 위의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고요. 또 반려견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마치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처럼 당당하게 개를 앞장세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개 중에 이제 가끔씩 아주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남에게 작은 실례를 해도 꼭 사과를 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며, 또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바보들 때문에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들은 바보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와 보상을 원하지 않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바보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멍청이나 바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멍청이나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좀 하라고 하고요. 저는 칭찬은 해줄게요. 발뺌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문제는 꼭 합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도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거의 잊힌 거지만 희생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맨 위에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시대 정신이 한참 득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벌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이다. 후회가 시간이라는 이 책은 저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후회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왜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후회가 너무 깊어서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후회는 한편으로는 우울을 낳기도 하고요. 또 후회는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후회는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제식의 말놀이에 따르면은 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비춰보는 것이죠. 비춰보는 거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에 비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길 바랐는가? 자신의 꿈? 또는 나의 나됨? 또는 나의 사람됨? 이런 거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나의 나됨이 이러이러한 나의 잘못들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분명히 이룰 수 있었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깨달음. 이때 이제 뉘우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뉘우침의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백을 하죠.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불경에도 마찬가지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위대한 성인도 이러한 뉘우침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끊임없이 이렇게 뉘우치는 걸까요? 뉘우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포기할 수 없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거듭거듭 고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고치고자 하는 것은 뉘우침 자체가 아닙니다. 뉘우침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식 표현으로는 뉘우침 거리, 뉘우칠 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건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다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러면 후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후회가 일어나는 것일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이제 플라톤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하나는 가장 좋았던 게 뭔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언제인지 깨달았을 때. 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몸 상태도 알고 있고 나의 지적인 능력도 알고 있고 환경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지금 게임할 시간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낱말 찾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은 개인 낱말 사전을 좀 만드세요. 거기다 계속 자기 생각들을 적어가는 거죠. 모든 낱말들을 저는 이제 한글 파일을 쓰는데요. 현재 뭐 한 3,000개 이상의 낱말들을 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생각도 적고 또 좋은 글이 있으면 거기다 또 적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낱말을 열면 20쪽, 30쪽, 어떤 거는 200쪽까지 쭉 넘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후회라는 말을 뉘우침이라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후회라는 낱말도 잘 알아야 될 테고, 영어의 regret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후회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철학도 좀 공부를 해서 과연 후회가 뉘우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논문 쓸 때만큼은 이걸 하지 말자. 논문 쓸 때만큼은 낱말 찾기를 하지 말자. 그래도 갑자기 이건 꼭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그날 하루 종일 낱말을 찾고 있다가 집에 갈 때 그러죠. 논문 한 줄도 못 썼네. 큰일 났다. 이게 후회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지금 할 텐데 야 그럼 몸 아프기 전에 좀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은경 씨 말이야. 응? 응?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올 초에 이제 크게 아팠는데 논문 쓰느라고 너무 몰입을 해서 이제 무리가 됐던 건데요. 아프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아예 아프기 전에 좀 관리를 잘 하지. 아프고 나면은 관리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지나가 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기가, 되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죠. 있을 때 잘해라. 뭐 그런 말 누가 모르는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누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좀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난 뒤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만에 하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행운하죠. 근데 우린 되게 간절히 깨달을 때는 그 시간마저도 잃어버린 때일 수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너무 늦으면 이제 체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50에는 그걸 충분히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가져다주는 또 지혜가 있어요. 50에도 체념 못하면 되게 암으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사람의 이 욕망은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적절히 욕망을 덜어내야만 체념을 배워야만 몸도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유산소 운동 어떻게 하시고요. 섭생 먹는 건 이렇게 하시고요. 의학적 지식 의사들이 몸의 건강 관리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그걸 알려주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의 정신 건강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스스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쓴다면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종교를 찾아가셔야겠네요. 또는 영적 지도자, 뭐 달라이라마나 예수 그리스도스라나 고타마 시탈타, 또 뭐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영혼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라즈니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저는 한때 크리슈나무르티에 좀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의 핵심에서는 몸, 마음, 영혼 모두, 영혼이란 말을 그냥 제 식으로 넋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박종홍 선생님이 그걸 얼이라고 쓰셨는데, 얼은 얼기설기, 얼거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말로는 좀 잘못 선택이 됐습니다. 정신이나 영혼, 특히 영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막힌 데가 하나도 없고 사통팔달로 뚫려 있어서 온 우주 끝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람에도 비유하고 허공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텅 빈 어떤 것입니다. 본 사람은 없어서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행동을 작용을 보면 영혼이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가능케 하는 어떤 활동을 주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가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잘 모르실 거야. 가말다. 가말다라는 것은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관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궁궐에 계시죠. 쳐다볼 수도 없고 신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의 어떤 뜻만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걸머 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걸머 맞다. 어떤 것을 남이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스스로 떠맡는 것을 걸머 맞다라고 하는데요. 가말다는 이 모든 세계를 가을거지하듯이 다 모두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도맡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말다는 책임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 몸과 마음 이 둘 다를 감하는 것입니다. 감아라서 내가 누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그 정체성, 나의 나됨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그걸 왜 넋이라고 번역하냐면 넋이라는 것은 엮는다는 것입니다. 엮는 주체를 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또 우리 옷감 배로 옷감을 삶고 하는 모든 것이 엮는 것인데요. 이 엮을 때는 이 엮는 손과 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엮는 주체를 우리말로 넋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영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soul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뜻이 되네요. 무엇이 살아있게 하나요? 몸이, 마음이. 눈이 살아있으면 볼 수 있고요. 귀가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를 열어도 귀를 감하는, 관리하는 그 주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그것을 오늘날에는 발현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귀가 되는 어떤 세포가 증식을 해서 귀라는 기관으로 발현이 된 거죠. 그러면 귀가 그런 펑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귀는 귀 노릇을 하고요. 듣는 노릇을 하고 등등. 어떤 주체를 지금 생략하고 싶은 거죠.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를 빼버린 채로 귀 자체만 가지고 소리를 듣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기계론,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오늘날엔 주류입니다. 이걸 피지컬리즘, 물리주의라고도 하고 21세기 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내처럴리즘, 자연주의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보니까 자동이네요.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해가 아침에 저절로 뜨는 것이지 스스로 뜨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뜨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 노력을 해가는 게 스스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스스로 떠다 드세요라고 하지 물을 저절로 떠다 드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셀프라는 말은 그때는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저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의지가 있어야겠죠? 몸이 살아있으려면 몸 자체는 저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뇌로서 마음을 설명하는데 오늘날에는 뇌도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뇌가 먼저 저절로 돌아가고 난 결과를 나에게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이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아라고 말하는 이 나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내처럴리즘, 자연주의, 물리주의 또는 기계론에서는 없는 겁니다. 근데 플라톤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플라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플라톤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진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는 자아라는 실체, 나라는 것을 굳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라고 쓰니까 그 나의 의미를 찾으면 그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상학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학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현상학적 태도에서는 나는 전제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나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 난 배고파. 이 말 속에 이미 나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배고프다. 근데 뭐가 내 손이 배고픈가? 내 위장이 배고프다고 안 하죠? 내가 배고프다고 그럽니다. 이 배고픔을 알아채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겠죠.
소리를 듣는 또는 빛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보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는 지난주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 눈은 아닙니다. 귀도 아닌 거죠. 감각과 상상은 알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에게서도 현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통로, 채널일 수는 있는데 수단일 수는 있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은 주체가 되진 못해요. 그 다음 단계 지성이라고 번역했던 용어하고 그 다음에 직관 이런 것들 이성이라고 말했던 또는 사유, 노에시스, 누스, 디아노이아 이런 차원의 추론하거나 또는 왜 그러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줄 아는 이런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가 없다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내 팔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 나는 내 코로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뇌로도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걸 우리는 보통 전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모든 내 팔과 내 몸, 내 생각에 앞서서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그 생각보다 먼저 앞서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내 집이 있다면 나는 내 집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집이 나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 먼저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 역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넋이란 말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넋이라는 것은 몸을 감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감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때 감한다는 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는 엮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종합한다, 통합한다, 통섭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넋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이것과 저것을 한데 결합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코플라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이다. 그러면 이다는 나와 선생을 같은 것으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다. 아니 이다이죠. 이때 이다는 아니를 통해서 그 결합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넋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다처럼 있음의 차원에서 말해지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관계시키고 한데 엮어주는 그런 기능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갑자기 커피 냄새가 났는데 저게 커피 냄새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냄새는 맡았지만 저게 커피인지 아닌지는 기억을 통해서 또는 다른 모든 판단 체계를 통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만 커피 냄새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엮음을 통해서만 알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알이 탄탄하려면 그 엮이는 것들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넋이 영이라는 거는 스피릿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네. 넋도 그럼 영과 같은
예, 우리말과 이제 한자와 잉글리시는 똑같이 1대1 대응이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스피릿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로 갔을 때의 스피리투스는 이제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대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어에서도 받아들였고 또 라틴어에서도 받아들였는데 라틴어는 고대 그리스어를 번역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두 가지면서 스피리투스가 오래 쓰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 또 새로운 뜻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처음엔 번역어였지만은 나중에는 스피릿이라는 말 자체가 고유한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번역어로 탄생된 낱말이었기 때문에 누스하고 관련이 완전히 끊길 수는 없었어요. 영어로 오니까 누스는 쓰지 않잖아요. 뭐 누메논이라는 명사를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피릿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릿이라는 말 속에 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누스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 지난주 강의에서는 제가 맡음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누스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스피리투스도 스피릿도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스피릿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갑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힘. 그래서 루아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이 흙덩이로 빚은 사람의 몸, 후무스였죠. 후무스에다가 불어넣은 생기, 숨, 이것이 바로 또 스피리투스입니다. 그 스피리투스, 불어넣은 숨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죠. 그거에 대한 또 라틴어 표현은 아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그냥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가지고 일관된 하나의 번역어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낱말들을 다 알고, 그럼 우리말에도 그런 또 그 낱말의 어떤 온톨로지라고 하는데요. 낱말의 자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넋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자면은 넋은 살아있게 만드는 힘에 가깝고요. 엮어내는 기능의 관점에서, 노릇의 관점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엮여서 만들어지는 짜임새는 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가 이렇게 이제 오밀조밀하게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여기 얼굴이에요.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이런 뜻인데요. 굴이라는 말을 뭐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골을 잡는다, 골자라고 할 때 알갱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울타리, 마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거진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얼거진 눈, 코, 입, 귀가 한데 얼거진 마을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뜻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 구조, 얼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은 얼개다. 그 얼개 안에는 눈, 코, 입, 귀들이 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얼개로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넋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능이라고 본다면 소울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울 또는 스피리투스 가운데 살아있게 만드는 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한편에서는 오늘 이제 그 강의의 핵심이 이제 그거인데요. 여러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어서 감각에도, 몸에도 눈, 코, 입, 귀와 같은 감각에도 그 감각을 살아있게 하고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감하는 넋이 있고, 감각의 넋이 있고, 또 지각의 넋도 있고, 인식의 넋도 있고, 판단의 넋도 있고, 이성의 넋도 있고, 넋의 종류와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는 오늘날에는 들어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논문 기억의 우리말 뜻매기임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알은 그런 방식으로 분리돼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과 부분에 대한 해석, 종합과 해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와서 추론하고, 추론하면서 기억하고, 또 이 동시에 이 모든 걸 하면서 또 판단을 내리고, 지각을 하면서 감각을 하면서 회상을 하고 상상하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 복잡계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플라톤처럼 이렇게 층위를 나눠가지고 눈은 오직 보는 것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 자체가 복합된 행위야. 그렇다면은 플라톤은 오늘날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의 결과물들을 몰랐기 때문에 부당한 결론을 가지고 철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잘 몰랐던 것을 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그거였죠, 그죠? 야, 그 플라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야, 우리도 그럴걸? 우리가 지금 안다고 믿고 있는 거 나중에 가봐. 아이, 그 안에 거짓이 많이 들어있을 거야. 겸손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인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넋이라는 것과 얼이라는 것을 일단 구분을 하면, 얼이라는 것은 좀 피지컬리즘,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런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시냅스의 구조 패턴, 이것도 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의 얼도 있고요. 얼굴의 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팔다리가 있다면 각각 모든 지체, 몸의 기관들마다 저마다 얼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개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요. 현재의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대사 기능, 먹고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우리 몸의 신체, 몸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식물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몸은 식물의 유전자와 동일합니다. 동물의 유전자와 동일해요. 일정 부분은.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2% 정도. 2%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명을 이룬 것은 오직 인류뿐이기 때문에 이 2%가 사소한 게 아니고 절대적 차이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자면 식물 또는 이러한 세균 또 동식물 전체가 인류의 사람의 몸을 오늘날 이렇게 있게끔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조금 더 진화한 생물종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얼개의 특징은 모든 생물종에서 다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사람이게 만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얼개, 몸의 얼개를 넘어서는 뇌의 얼개, 또 뇌도 다 있으니까 동물들은 그 뇌의 얼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거? 이걸 넋이라고 한다면 아니 침팬지도 넋이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뭔가를 좀 독특하게 더 사람에게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성공적인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발로 걷는다. 굉장히 중요한. 또 엄지손가락을 꼽는 분도 있고요. 엄지손가락은 호모 파베르, 도구를 제작할 줄 알게 되는 이 길을 열어준 진화론적 산물이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 문명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전방주시라는 독특한 인간의 눈에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전부 다 들어가면 뇌의 발전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출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라고 보는 게 뭐 그건 정설이긴 한데 재미는 없죠. 문화적인 부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포괄이 됐을 때 우리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설명보다는 영혼이라는 넋이라고 말하는 모든 거를 총괄하면서도 감각, 지각, 인식, 판단을 넘어서는 신적인 어떤 넋이 또 있다고 본 거야. 신적인 넋. 이 신적인 넋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멸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신비주의. 누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영혼이라는 게 불멸이야. 근데 알 수는 없어. 알 수 없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미스틱,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 바가 생겨요. 그걸 들어보면 그렇구나. 뭔가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일까? 거짓일까? 그런데 거짓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요. 한 세계가 믿고 있으면 그 자기가 속한 그 세계와 마찰을 빚게 됩니다. 자꾸 살다 보면 부모님하고 충돌하게 되니까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니까 이제 동화되는 거죠. 믿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흔히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인류의 가치를 이루게 됩니다. 닮음이라는 건데요. 자, 플라톤은 이러한 그 당시 생겨난 문제죠. 아르케 찾기라고 하는 처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아르케를 제식으로 말미라고 해보겠습니다. 말미암다. 비롯돼 나오는 첫 자리, 이게 말미였잖아요. 그 말미를 찾는 것이 오르페우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란 이름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그때는 신일의 이제 세우스가 아니고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제우스가 신에 대한 포괄적인 보통명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우스라고 불렀죠. 그 신이 모든 이 우주 또는 인류의 말미였습니다. 그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와 사람이 생겨난 거죠. 생겨났는데 거기서 신이 떠나버리지 않고, 이신론이죠. 떠나버린 신이 떠나지 않고 신이 계속 이 우주를 관리를 해줬어요. 그 관리의 증거가 뭐냐? 이 우주가 코스모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걸 법칙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연 법칙. 떠난 신이 처음에 무질서했던 것을 카오스 했던 상태를 코스모스, 질서 상태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밝혀내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밝혀낸 질서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로고스,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말 말은 말음질하는 겁니다. 무질서한 경험의 흐름이 있죠. 체험의 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경험이라는 게 뭐 밑도 끝도 없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만은 뭘 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뭘 봤냐고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에리 프롬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학생들을 본 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을 학생들이란 낱말로 잡았다. 그리고 만족해 한다는 거야. 뭘 보셨어요? 비어있는 통이요. 비어있는 컵이요. 비어있는 컵이라는
말만 잡은 거지 실제로 비어있는 컵은 못 봤다는 거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식 체계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학자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과학자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에 출발하지만은 보이는 대로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이걸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일상인들의 태도와 과학자들,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그 알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플라톤으로 입문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억을 좀 이제 더듬어 보면 동굴의 비유를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동굴. 동굴은 감각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냐면 지혜로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소피아에 대한 설명도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소피아라는 것이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면서도 신적인 직관까지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제식으로 이제 꿰뚫어 보는 것, 꿰뚫어 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소피아였습니다. 제식으로 이제 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갈고 닦아서 얻게 되는 미립, 반짝반짝 빛내는 지성의 힘, 이것이 슬기입니다. 경험 없이는 닦아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후회 없이는 그런 슬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얻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실제로 사람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동굴의 비유가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그 세계관은 뭐였냐면 오르페우스까지 또는 플라톤 이전까지는 탐구의 주제가 주로 별자리였습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고요. 그 별자리, 계절의 변화 또는 항해술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연이 가져다주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자연을 지배하고 그 안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지식을 주로 쌓아갔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에 와서는 이제 플라톤이 살았던 당시 BC 400년대에는 아테나가 바로 전성기, 최전성기에서 좀 몰락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300여 개의 그 식민지들을 이제 거느리면서 제국으로 성장했던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의 침략, 그다음에 이제 스파르타와의 지나친 경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력이 차츰차츰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됐어요. 귀족층, 다음에 이제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층, 다음에 이제 상인 계층,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 해가지고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반란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족들이 이제 이런 반란에 대해서 농민 반란들에 대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귀족 정치를 포기하고 데모크라시, 민중 정치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죠, 그죠? 민중정, 우리의 뜻이 관철이 됐구나. 민중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질서가 많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뒤로 옮겨졌다는 거 보니까 패스트 같은 것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패스트가 번진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아테네는 이제 국력도 크게 쇠하게 되고 또 시라쿠스의 독립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또 이제 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나치게 개간을 해서 소금이 많이 나오게 돼서 결국 소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뭐 이중 삼중의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플라톤은 원래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시라쿠스 반란을 도왔던 그 이유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뻔 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철학에 입문하면서 인생관을 바꾸게 된 거죠. 원래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고 또 시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다 접고 부질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육이다. 이제 교육을 위해서 플라톤이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 뛰어난 제자들을 이제 모아서 숲에다 이렇게 만들었죠. 아카데미아를. 이제 여신, 숲의 여신 이름을 따가지고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기하학, 지오메트리하고 필로소피아, 수학, 그다음에 이제 비극 같은 이런 문학이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런 학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런 플라톤이 꿈꿨던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이제 철인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 플라톤의 인생의 궤적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철학과 실제 삶을 일치시키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르페우스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미 찾기의 전통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아테나가 처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플라톤은 이제 전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탐구하던 자연 철학의 영역에 머물 수가 없고 폴리스, 공동체의 정치 체제, 더 나아가서 이 정치 체제를 떠받치는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름의 원리를 찾아야만 했어요. 올바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 영혼에서도 올바름이 빠진, 올바르지 않은 영혼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름은 영혼의 영역이든 몸의 영역이든 공동체 영역이든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궁극적인 또 말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미를 찾은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가능케 하는 제우스를 발견했던 오르페우스.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말미로서의 올바름. 이걸 찾은 사람이 플라톤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이러한 그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주로 했던 방법은 스승님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였죠. 스승님은 대화의 철학자였습니다. 디알로기스. 디알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의 다른 이름이었죠. 신적인 질서를 사람이 깨닫고 그 신적인 질서를 사람이 이해, 소통 가능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로 바꿔놓은 거죠. 그 말에는 신적인 코스모스, 신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로고스는 시인의 이런 진리를 담아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디아, through의 뜻도 있고 디아는 to의 뜻도 있습니다. 두 명이 그 로고스를 함께 나누는 거. 로고스를 타고 로고스를 마차로 삼아서 어디로 갑니까? 신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 진리를 그 자체로
직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알로고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나눴던 디알로고스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의 마음을, 감정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 그 로고스를 사다리로 삼아서 어디로까지? 신의 진리로까지, 알레테이아라는 차원까지 상승, 올라가는 행위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비유가 바로 동굴의 비유였습니다. 감각적인 대화로부터, 감각에 사로잡힌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횃불과 동굴 바깥으로, 그리고 아침의 호수와 밤의 별과, 그리고 마침내 한낮에 햇빛 아래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계까지 나아가는 여정, 이 전체를 자기 앞선 세대들이 가졌던 모든 단계를 동굴의 비유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플라톤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동굴로 되돌아가야 된다. 실천이죠. 되돌아가면 분명 눈먼 자가 돼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이죠.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제, 영웅이 해야만 하는 것, 자기 희생이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또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철학자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들도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사다리를 타고 신적 세계로까지 올라가서 그런 신적 진리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아직 그것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세계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떠맡는 자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동양으로 넘어오면 지혜로운 자는 강제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세상이 들을 기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들러 가고 혼자 해가지고 산에 가서 스스로 명상하면서 생을 마감하잖아.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스스로 제자가 되죠. 그 제자가 이제 법통을 이어받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진리의 영역이 닫히지 않고 전수해 옵니다. 하지만 서양처럼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강제로 주입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좀 달라서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플라톤에게는 희생이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의 몫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잠깐 우리 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